약 1만 년 전에 시작된 신석기 시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지구의 빙하시대가 끝나고 기후가 온화해지자 인류는 농경을 시작하였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인류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 선조들에 비해 물질적 진보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훨씬 더 훌륭하게 환경을 지배하면서 기후 조건이 갑자기 변하거나 식량 공급이 단절되어도 쉽게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와 질그릇을 도구로 사용하여 식량 생산 단계에 이르는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거나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수집 세입자였다면 신석기인들은 직접 먹거리를 키우고 가꾸는 농업 생산자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농경과 가축 사육을 병행하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물질적 진보와 수준은 신기원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신석기 시대 이전의 인류는 모두 동물 사냥꾼이자 식물 채집자였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연의 의지에서 먹거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은 먹거리를 찾는 데 써야 했습니다. 농업 이전의 시기에는 굶주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초기 인류는 거의 모든 식물을 먹어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먹기 좋은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수의 집단을 이루며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한 영역에서는 소수의 사람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먹거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영양실조는 주민수가 증가하는데 장애가 됐고 의도적으로 인구 조절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경과 동시에 가축 사육도 병행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사냥꾼 채집자 생활에서 벗어나 식량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산한 것만으로도 모자랐기 때문에 사냥과 채집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재배식물과 가축의 수가 늘어나면서 야생에 덜 의존하게 되었고 식물 재배와 동물 사육이 덜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냥과 채집보다 힘이 덜 들지는 않았지만 좀 더 믿음직한 식량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많은 것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경작하고 수확할 노동력이 많아지면서 식량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량 생산은 마을의 성장과 그리고 마침내 도시의 성장을 위한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함께 문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는 여러 곳에서 신석기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진의 지명은 기원전 7500년경의 신석기 유적지들입니다. 특히 터키의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서는 많은 신석기 촌락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케베컬리 케페와 차탈휘이크의 유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탈휘이크는 신석기 유적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기를 포함하는 아나톨리아 지방이 신석기 시대 선진문화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약 5,000명가량의 주민이 살던 주거지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기원전 67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차탈휘이크의 주거지 복원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진흙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았으며 지붕에서 나무 사다리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집 안에는 벽난로와 화덕이 있었고 바닥보다 조금 높은 단은 잠을 자거나 앉거나 일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식용곡물과 유료종자, 견과류를 널리 재배했으며 가축을 길렀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종교구역에서는 뛰어난 벽화가 그려진 신전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케베클리 테페는 인류 최초의 신전으로 불립니다. 기원전 1000년에서 9000년 전의 것으로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6000년 이상 앞선 것입니다. 이 구조물들이 무엇에 사용되고 있었는지는 잘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초기 신석기 시대의 성역들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인류의 삶이
혁명이라 부를 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농업의 발전과 가축의 사육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땅을 경작하고 소와 양들을 돌봄으로써 더욱 안정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경과 목축은 거의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원전 6500년경 비옥한 초승달 지대 가장자리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북이라크의 자르모와 팔레스티나의 여리고와 같은 도시에서 농경과 목축을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1만 3천년 전 에프라데스강 유역에 살던 수렵 채집인들은 100여 종이 넘는 씨와 열매를 채집하여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인류는 가장 유용한 식물을 찾아내는 법을 터득하였습니다. 최초로 농경을 실시한 지역은 북이라크의 산악지대입니다. 재배된 곡물은 보리와 밀입니다. 약 1만 1000년 전 기후가 추워지고 건조해져서 그들이 의지하던 벽과 식물과 곡물류 중 상당수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은 저지대에서 가장 잘 자라는 야생 식물들의 씨앗을 받아서 산피트라의 축축한 토양에서 재배했습니다. 호밀, 렌즈콩, 밀 같은 곡류들은 그 지역의 야생 관목류와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 경작자들은 자연 식생을 제거해야 됐고 그래서 최초의 농민이 출현했습니다. 약 1만 년 전 건동의 기후가 다시 온화해지면서 따뜻하고 습한 상태가 되자 곡물 경작은 그 주변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식량 공급이 늘어나고 안정화되면서 인구가 증가하여 공동체는 더 크고 더 영구적인 촌락을 이루었습니다. 농민들은 늘어나는 식구를 먹여 살릴 만큼의 식량을 재배할 능력을 갖춰야 했고 그래서 식물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추워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경과 함께 목축이 행해졌습니다. 최초의 목축은 야생동물을 길들인 것입니다. 사육된 동물은 양, 염소, 돼지, 소 등의 유재류의 동물이었습니다. 야생의 양은 터키에서 이란에 이른 산악시대에 존재했고 야생의 돼지도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동물은 고기와 젖은 식용으로 쓰였고 피역과 털은 의복으로, 똥은 비료로서 유용했습니다. 농업이 불러온 변화는 농업은 수렵이나 채취에 비해 생산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고 또 남는 식량을 비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유랑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부근에 취락이 형성됐고 또 점차 규모가 커져서 도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잉여 식량의 발생으로 인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러가지 사회계층이 형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자나 상인, 군인, 관리, 제사장과 같은 새로운 사회계층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 사회는 채식경제에서 생산경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인류 문화사상 하나의 전기를 가져온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류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어떤 철학 형태의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고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석기 혁명 시대에 두드러진 발전 중에 하나가 제도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 이전에도 이제 있었지만 이 시대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족이 분명히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 한 명 또는 더 많은 수의 부인을 거느린 남성 가장에 의해 지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는 신석기 시대 역시 이전에 알려져 있으나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 의해 더욱 복잡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발전시킨 또 다른 위대한 제도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최초로 인류 문화의 꽃을 피운 시기였습니다.
신석기 문화의 진정한 토대는 가축의 사육과 농업의 발전이었습니다. 가축의 사육과 농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고 촌락과 사회제도의 성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석기인들은 여러 발상지들로부터 동반구와 서반구의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육로나 수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했고 마침내 대항의 모든 주연선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신석기 문화는 세계 전체로 확산된 최초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 문화는 지구상의 주거가 가능한 모든 지역, 즉 극지대 불모지에서부터 열대 밀림에까지 파급되었습니다. 신석기 혁명이란 신석기 시대의 인류 사회는 구석기 시대의 채집경제에서부터 농업 생산 경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인류 문화 역사상 하나의 전기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류가 체험한 역사상 최초이고 가장 거대한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용어를 처음 제안한 고든 차일드는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든 차일드는 문명의 새벽이라는 저서에서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던 생활 방식과 달리 신석기 시대 이후 시작된 농업을 통한 식량 생산이 인류의 삶 전체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농업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농업을 발명했습니다. 사냥은 이제 먹을 것을 얻는 주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돼지는 고가 될 줄 모르고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농업도 신성한 것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할 때는 정화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농작물은 신의 에피파니, 즉 신성한 힘의 현현이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우주의 섬에 있는 창조적인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분화되지 않았던 이 신성한 힘은 대지를 통해서 발현했습니다. 신화적 상상력은 점점 구체화되고 상세해졌습니다. 형태가 없던 것도 윤곽을 갖추어 특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숭배하고 대지를 지배하는 지모신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숭배하던 구석기 시대의 인격을 가진 신보다 어쩌면 더 오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신비로운 여정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신성한 동물을 만나러 제어동물을 찾았다고 한다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머니 대지의 자궁,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신화를 가르치는 것은 인간은 돌이나 강물, 나무와 같이 모두 대지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대지의 변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석기 혁명은 처음에 분화되지 않았던 신성한 힘이 대지를 통해서 발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화적 상상력은 점점 구체화되고 상세해지면서 형태가 없던 것도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숭배가 구석기 시대 때 하늘신을 낳았듯이 신석기 시대에는 어머니 같고 인자한 대지는 어머니 여신이 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신은 지모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모신에 대한 신앙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원시 사회부터 함께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천부신, 다시 말해서 하늘신에 대한 신앙보다도 더 오래됐다는 수도 있습니다. 지모신은 만물을 낳는 어머니로서 대지가 신격화된 신입니다. 대지의 풍요로움과 여성의 생식력이 결부되어 태어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신인 천부신과 대비되는 위치에 있는 어머니 여신입니다. 오래된 여신들의 기원을 여러 민족의 신화들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 지모신 계열에 속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가이아나 데메테르 또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이난나나 이슈타르,
또는 이집트 신화의 이시스, 그 외에 키벨레나 프리티비, 지장보살 이런 신들이 전부 지무신 계열에 속하겠습니다. 대지 자체인 위대한 여신은 대지의 생산력을 회복시키는 복원자로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여성 원리에 대한 오랜 믿음이 위대한 여신에 대한 숭배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력을 되찾는다는 이런 개념과도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에 대한 숭배는 인류의 가장 깊은 뿌리와 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모신은 흔히 생각하듯이 자유로운 어머니 상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은 대지를 관장하는 신이기에 흔히 이제 저승은 지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승을 다스리는 또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재래에 보면은 사람들은 대지의 힘이 고갈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첫 씨앗은 버려졌습니다. 제물로서. 그리고 추수철의 첫 열매는 따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이제 바탕에는 신성한 힘을 순환시키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나 중앙아메리카, 태평양의 섬들이나 인도 드라비다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의식의 바탕에는 두 가지 믿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신에게 주는 것 없이 받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죠. 또 한 가지는 신성함이란 어떤 형이상학적인 실제가 아니라 신성한 대지와 작물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 동물과 식물은 같은 본성을 나누어 가져서 서로를 북돋아주고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이라는 것은 대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신성한 힘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과 관련된 히브리 신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와는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때가 되어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가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지 않으셨다. 가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돌로 가져고 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벨을 쳐주겠다. 가인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인 반면에 가인은 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낳은 인간이죠. 그리고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히브리 신화에서. 자, 그러면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은 이들이 바친 이제 제의와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첫 생산물을 신에게 바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랐던 고대인들의 일반적인 제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부고 아벨은 목자입니다. 이 신석기 시대에 이제 농부와 목자는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두 사람은 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제의와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농부인 카인은 땅의 수출물을 바쳤고 목자인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 기름기를 바쳤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농경 생활을 하던 원래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유목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 제의는 이제 어떤 보면 산제물을 바치는 것은 유목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나중에 발달하면서 산제물은 불합리하고 잔인하다 해서 이제 곡물로 대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신에게 바칠 제물과 관련하여 그리스 신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이 만든 인간들이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 자신이 만든 인간들을 제우스에게 데리고 왔다. 제우스는 아직 여러가지 단점과 결점이 있었던 인간이 썩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들을 없애버리고 그보다 더 나은 존재를 만들고자 인간들이 먹는 음식 중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여 인간을 굶어 죽게 만들 꾀를 낸다. 제우스의 의도를 간파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이 제물로 바칠 음식을 먼저 신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결정하는 모임을 열 것을 제안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소를 자루 2개에 나누어 담았다. 한 자루에는 살코기를 넣고 윗부분을 내장으로 덮었다. 제우스가 그 자루를 보면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자기에게 돌려주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다른 자루에는 뼈를 넣고 윗부분을 비계로 덮었다. 프로메테우스가 자루 2개를 제우스에게 내놓자 제우스는 당연히 위가 비계로 덮인 자루를 골랐다. 하지만 제우스는 자기가 쏘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프로메테우스와 인간들은 고기를 날 것으로 먹어야 하리라. 그들에게 절대로 불을 주지 않겠다.